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먼저 준비된 음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저희가 일부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작심 비판을 하면서도 또 그때는 또 여당 의원들의 야유, 고성이 터져 나오게 됐는데 큰 틀에서는 뭐 정책 이슈에 집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총평 좀 해주십시오. 네, 아직까지 대선 후보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선 후보 같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런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채택이 됐는지는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마지막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본 공약들을 사실상 거의 철회하거나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정책 위주로 발언을 하신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요.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될 일은 아닌 만큼 네.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당론 채택 여부도 또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단순히 그냥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좀 꾸준히 연구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했던 거 지금 대표 브랜드가 기본 시리즈, 특히 기본소득인데 네. 그거 얘기를 하면서 인용한 게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소득.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안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따지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뭐 기초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이었고 저희가 이제 정책에 기본소득 넣어놓은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네. 유산입니다. 아하.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게 되면은 고용이 점차 없어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기본소득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걸 뭐 당장 내일 모레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연구해야 되는 주제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수 쳤던 부분이 많긴 많던데 보니까 면책특권 얘기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는 칭찬이나 환호가 아니고 야유나 다른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약간 비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격조 높은 라디오 방송에 쓸 얘기는 아니지만 소위 매기는 거라고 먹이는 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도 안 되시는 분이 뭔 기본을 이야기하시냐. 본인의 이 방탄 특권부터 내려놓고 특권 폐지를 얘기하시라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적절한 사람이냐 여부를 떠나서 네. 저는 뭐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완전히 폄하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소환제 도입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소환제를 할 거면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여버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 2년인가요? 하원이? 네, 미국 하원이 2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임기가 4년이고 그 사이에 중간평가라고 할 만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도 높고 국민소환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민소환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여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등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너무 성급하게 국민소환제가 막 또 발의됐다가 또 안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 장치에 이제 늘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뭐 꼭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더라도 뭐 꼼꼼한 설계는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헌 얘기인데 그 중에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자. 그렇죠. 2024년 총선할 때 국민투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있어 왔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4년 중임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4년 중임제 더하기 결선 투표제 도입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정당에서 대통령을 낼 수 있게 되죠. 결선 투표제까지 네. 붙인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의 양당 독점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정치 세력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 여당의 책임 정치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책임 그러니까 뭐 정치. 민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뭘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더 많은데요. 저는 이제는 전 정부 탓, 뭐 야당 탓,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MBC 탓, MBC 탓. 을 포함한 언론 탓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뭐. 여당 돼서 정치하기 어려운 거 모르고 집권했습니까? 뭐 대선 전에 저희는 집권하고 나서도 야당 탓 언론 탓 할 겁니다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바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인데 네. 이번 MBC 고발했던 그 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요새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은 노홍철 없는 홍철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 없는 황교안당 같은 느낌 좋은 줄 알았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강하게 느낌 너무 말씀하시네요. 확 와가지고 아니 왜 MBC에만 대고 그래요? 다른 언론들을 다 무슨 MBC 이중대로 만드는 겁니까? 각자 판단에 따라 보도한 거지.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자유를 위한 연대를 얘기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당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한테 니네 국익을 위해서 이런 거 보도하지 마 내지는 야 국익도 있는데 왜 외국에다 미국에다가 이런 거 물어봐. 이거 중국이나 러시아나 하는 짓은 좀 그런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하는 행태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진영을 얘기하고 자유진영의 중추국가를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이런 거는 맞지 않다. 네, 좀 다들 좀 2022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경제 상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코스피가 2,200선 무너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지금 1,500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2의 IMF, 제2의 외환위기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께서도 주식 투자를 나름 꽤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는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화를 많이 내십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뭐 충분히 화를 내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유가 되긴 하지만 이유도 물론 있지만은 네. 강도 높게 화를 내실 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실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 거품이 빠지는 단계가 있고 이거는 미국의 물가가 좀 잡혀가지고 금리 인상이 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다시 상승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나친 비관론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물론 환율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거나 위기를 너무 증폭시키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경제 심리에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IMF 때 비교하면 특히 저희 외환 보유고라든지 전체적인 한국 경제 체력이라는 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경제 당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은 또 잘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정치권이 좀 싸울 만한 좀 의미 있는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막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으면 국민 속 터지니까 다 뭐든 작시하게 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문 기일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 이준석 잡지 말고 물가 잡기, 환율 잡기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거는 아니 이준석 잡기라도 좀 잘하면 모르겠어요. 이준석 잡기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여튼 물론 우리가 우리 국가의 어떤 행정부도 나름대로 분업 체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가 이준석 잡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안 잡죠. 기획재정부는 뭐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게 또 글로벌한 문제다 보니까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가 환율보다 이준석 잡기에 더 치중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것이다. 네. 이준석 잡기의 일환으로 징계 얘기도 있다가 징계는 안 했습니다. 다만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징계 네. 올라갔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예. 이게 진심이라면은 또 70년대인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라면 그 징계 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음주 가무. 예, 거기서 이제 금주령이 내려왔는데 기자 언론인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음주를 했다. 이게 근데 비판은 받을 수도 있지만 징계까지 과연 할 일입니까? 징계까지는 아닌데. 이거 뭐 너무 70년대 느낌 너무 난다라는 과하다. 느낌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진심이 아니라면은 10월 6일에 이준석 대표도 소환하는 걸로 같이 얘기했지 오라고 않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뭐 물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뭐가 진심인지는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 얘긴데요. 미 행정부 2인자인데 오늘 우리나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하고 도쿄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름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부 총리가 당연히 우리 이제 그 인플레 감소법, 인플레 방지법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한국 전기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 그 해리스 부통령도 이런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입장을 뭐 약간 들어준다, 이해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네. 한덕수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 간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진전된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십억 원 로비 업체를 고용을 했더라고요. 미국에 로비를 하려고. 근데 대응이 안 됐다. 23억 예산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플레 방지법 예. 이전에 과거 모법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뭐 이랬을 겁니다만은 이 로비 업체들을 고용해가지고 인플레 방지법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뭐 논의를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네. 설득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 업체들이 일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길은 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그리고 로비 업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려면 사실 우리가 좀 쪼아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 변호사들도 업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냐. 계속 뭐 이거 정말 뭐 죽은 이슈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중간 선거 있는데 미국에서도 포퓰리즘 안 나오냐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졌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그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로비 업체들 써야 됩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굉장히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써야 로비가 되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노하우라든지 뭐 얼마나 잘 관리 감독하는지 이것도 저희 또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을 하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DMZ라고 하시니까 DMZ. 역시 약간 옛날 사람 느낌. DMZ 네, 죄송합니다. 비무장지대. 아니 뭐 Z가 틀린 게 아니죠. DMZ 좋은데요. 아니 뭐 북한이 뭐 DMZ 방문하는 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뭐 여기 투어를 해줄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안 좋아할 거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그 DMZ 방문 이후로도 아마도 무력 시위를 조금 더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려가 일부 듭니다. 예. 자, 마지막 한 소식 더 전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야, 이명박 정부 때 장관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아마 유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 또 돌고 돌아 또 MB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자꾸 뭐 돌고 돌아 권성동, 뭐 돌고 돌아 주호영, 이런 약간 뭐 돌고 돌아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올드해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주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일제고사 이런 옛날에 남아 있는 이미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올드한 거 아니냐라는 그 뭐 평가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창의성, 다양성 교육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고 창의성. 실제 이번 네. 대선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다고 해요. 뭐 네. 예를 들면 AI 교육이라든지 또 이분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마이스터고 우리 그 이제 특성화 직업 교육 이런 네. 부분 네. 부분들을 강화했었는데 이거는 꽤 괜찮았다라는 평가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좀 다양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는 뭐 지금의 상황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직 그리고 정식으로 지명이 발표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